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소통에 대한 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요즘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가족들과 대화할 일이 많죠. 제가 어제 친한 지인을 만났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힘들까요? 바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통과 대화가 행복하고 즐겁다면 뭐 힘들 일이 사실 그렇게 없겠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통을 참 못했던 아주 못했던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도 오래 하지 않고 11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 블로그 시작하면서 리뷰 올린 책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인간관계를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지금 읽는 이 소통에 대한 책을 보시면 내가 소통을 이래서 못했구나, 소통이 이래서 어려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연령대를 막론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서 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은 본능적인 것이며 따라서 가장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관계에서조차 억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도 솔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도 당연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를 혼낼 때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라고 꾸짖고 아이는 잘못했어요 하고 대답한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았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다. 반대로 싸우면서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야단을 맞은 아이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느낀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아니 엄마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막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싸웠는데 서로 감정의 날을 세우면서 끝나면 이제 기분이 후련하지 않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진정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대요. 자녀에게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요. 남편에게도 진정한 관심이 없이 뭐만 얘기하냐면 나 좀 알아봐줘. 나 힘들어. 나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내가 소통이 어려운지, 내가 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은 소통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의식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책을 읽는 누구나 자기 안에 존재하는 치유의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을 인지하고 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자, 무의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허풍쟁이 무의식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내 모습이래요. 내가 허풍을 떨어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게 허풍인지.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니까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이 다이아몬드 예쁘다고 했더니 그이가 선뜻 사주더라. 얼마 전 국회의원 뭐뭐뭐 씨를 만났는데 날 붙잡고 밥 한 번 먹자고 얼마나 조르던지. 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많이 알아. 조촐한 식사 자리에 갖다 놓고 성대한 파티에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고요. 싸구려 주스를 먹고 고급 와인을 마시고 왔어 라고 하는 무의식에는 심각한 고독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혹시 허풍쟁이의 면모가 있다면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진심으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족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파서 코로나 걸려서 있으면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 그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나요? 글쎄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거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남에게는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입니다.
자, 근데 허풍쟁이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허풍쟁이는 직업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울린대요.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요, 물건을 팔려고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막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봐도 얼마나 허풍을 떨어요. 막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이것만 입으면 예뻐지고 이 물건이 최고입니다. 혹은 어떤 장사꾼은 손해보고 팝니다 라고 거짓말을 살짝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허풍기가 있죠. 저도 막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남들 앞에 드러나니까 겸손보다는 조금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쁜 부모는요, 자녀에게 응석을 부린대요.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보통 아이가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고 엄마가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부부 관계가 나쁘고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힘들고 이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대요. 오로지 자신이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관심에 쏠려 있대요. 내가 지금 남편과 관계가 나빠서 이혼을 할까 말까 억지로 살고 있어. 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밥 잘 먹어. 친구랑 잘 지내. 싸우지 말고.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양보해야 해. 돈 달라, 옷 사달라 징징대지 마. 자기 전에 이빨 잘 닦고, 목욕 잘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손 잘 씻고, 일찍 자. 피곤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 지금 수학 어느 레벨까지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엄마가 요구만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은요, 이제 부부 관계가 왜 나쁘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부부 관계가 좋다면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기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자식에게 기대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집안을 일으켜야 돼. 남편이랑 관계가 좋다면 남편과 돈 얘기도 하고 남편과 집안일 얘기하고 남편과 미래를 설계하겠죠. 남편이 아유, 미래도 없고 답도 없고 아유, 그냥 이 사람은 끝났어. 그러니까 애한테만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서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을 느낀다. 자녀에게 막 이것저것 요구해요. 네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특목고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죠. 게임 좀 그만해. 스마트폰 그만해. 그러니까 아이를 막 싫어하고 아이랑 불만을 느끼고 아이를 괴롭힌대요. 그리고 엄마인 내가 명상, 산책, 그림을 그려도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 내 아이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따분하기만 하대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솔직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에게 솔직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엄마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더 우울할까봐 자녀는 참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솔직해질 수 없는 사이, 서로 편리에 따라 만나는 사이가 된대요. 같이 사는 가족이 편리에 따라 만납니다. 엄마가 재워주니까 그냥 자고 밥 주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을 다 키워놓고 우리 아들이랑 딸이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에이, 키워봐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에이 괘씸해요 라고 해요. 이미 어려서부터 소통이 안 되고 편리에 따라 만나는 사이예요. 그래서 다 성장하고 돈 벌고 하니까 그냥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서로 상대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대요. 난 내 자식을 잘 알아요 라고. 하지만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너는 나를 몰라. 근데 상대방이 나를 잘 안 돼요. 내 마음을 잘 안 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짜증이 치밀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희생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생색낸대요. 이 또한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야,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내가 지하철을 하루에 몇 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난 옛날에 못 먹고 살았어. 이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 관심 가져줘. 나 대단하지?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아빠는 회사일 힘들다 그러고 엄마는 아유 내가 니네 키우느라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니네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만 데리고 있으니까 힘들다. 아유 그만 좀 싸워라. 하면서 나의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소통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제 상대방과 이제 교감이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에게 폐를 끼치든 말든 안중에도 없대요. 제 마음속 상처를 달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부모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면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엄마는요. 공부시켜야 돼, 숙제해야 돼,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컴플렉스 있는 부모는요. 이런 직업 말고 허드렛 일 말고 좋은 직업을 시켜야 돼 라고 아주 뼈 빠지게 갈아 넣습니다. 키가 작은 부모는요. 키가 작은 내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키를 키워야 돼. 키 크는 약, 키 크는 영양제, 키 크는 음식. 야, 이거 키 크니까 먹어야 돼. 야, 멸치 먹어, 멸치. 우유 먹어, 우유. 애 우유랑 멸치 제일 싫어하는데 먹으라고 합니다. 애가 놀고 싶은데 야, 잠자야 돼. 너 키 안 커. 이러면서 열등감이 심할수록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보지도 않고 자꾸 내 열등감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아이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 컴플렉스는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를 맨날 해도, 서울대를 갔는데 아버지는 뭐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고 하고, 서울대 가도 하버드 가라 그러고, 끝도 없이. 아버지는 주변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자녀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만 남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긴다. 그것 말고는 내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컴플렉스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영재 교육을 했어요. 우리 첫째 아이를. 그러니까 푸르미 교육에 가서 막 영재 되기 좋다는 건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걸 하면서 기쁘지가 않은데 이 아이에게 영재 교육을 하고 있지? 2년 만에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진짜 그 아이에게 좋다는 거 다 해주고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내 아이를 잘 키워서 안녕하세요 동률이 엄마예요 라고 인사하며 어머 동률이 엄마예요 그 집 엄마구나 그 집 애가 참 대단하던데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저를 발견했어요. 2살짜리 아기를 키우면서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와, 나 정말 끔찍한 엄마구나. 내 애를 내가 잡겠구나. 내 아이가 원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막 지랄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바보고 내가 못생기고 내가 능력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내가 너무 하찮아서 내 아이만큼은 빛나게 키워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빛이 되고 싶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알게 되었죠. 아, 영재는 내가 되고 싶은 거구나. 쟤는 영재가 될지 말지 지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영재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를 하게 된 계기였어요. 책 많이 읽으면 애기들 똑똑해진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저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이들 영재 교육을 이제 마음적으로 내려놓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건 아니에요. 해줄 거는 해주고, 제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나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착실하고 번듯한 사람이 폭발을 해서 무차별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인 인터뷰를 해보면 어머 그 집 사람 착해요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리 노력하며 착실하게 살아도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결국 폭발해버린다고 해요. 마음속의 분노, 원망, 억울함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약삭 빠르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고 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태로까지 치닫지 않는다고 해요. 어차피 성과를 위해 착실하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착한 사람들은요,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하지 않고 열심히만 산대요. 내가 힘들고 분노가 나고 원망하고 막 남한테 당하고 피해당하고 막 사기를 당해도 착하게 참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좀 적당하게 자기 이익 취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꼼수 쓰고 백 쓰고 뇌물 주고 접대하면서 자기 거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힘들고 한 거를 너무 참으면서 착하게 사는 건 좋지 않다.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남한테 이렇게 해칠 수도 있고요. 막 집에 와서 가족한테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애나 부인한테 막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병으로 옵니다. 내 몸이 아파지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 종류의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실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일일이 상처받지 않고 상대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사회를 적절히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너무 이상해요 라고 화를 내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나도 미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온갖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나의 마음 깊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 소통을 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다. 욕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말도 듣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걸 다 처리를 잘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흘려듣기 해라 라고 얘기해요. 흘려듣기. 이거 우리 애기들 영어 흘려듣기 많이 시켜주면 좋다고 할 때 그 용어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악플 흘려듣기, 시어머니 흘려듣기, 남편 잔소리 흘려듣기. 우리가 회사 상사나 정말 나 정말 기분 나쁘게 무슨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래요. 특정 상대의 말을 흘려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 성장에 성공한 사람,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며 마음이 안온한 사람이다. 타인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 못한다. 저는 제가 만나봤을 때 악플 힘든 사람, 시어머니나 남편의 그런 비난이나 이렇게 그런 말들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처받고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부분이 내가 상처가 있는 지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할 때, 야, 너 뚱뚱하네, 이 돼지 같네 라고 할 때 상처를 딱 받아요. 근데 내가 뚱뚱하지 않다, 예쁘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제 외모에 대해서 비난하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자,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늘 칭찬받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불안하대요. 불안한 사람은 텔레비전 출연자의 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별것 아닌 말에도 신경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금세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불끈 저기서 불끈 툭하면 성을 내요. 무엇 하나 흘려듣지 못하고 싸움닭처럼 독을 뿜어냅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들 다 하나씩 있죠? 없다고요? 날 수도 있어요. 없으면 나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화 잘 내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결국에는 외로워져요. 외로워지고 나중에 자식도 안 와요. 배우자도 무슨 뭐 졸혼이니 황혼 이혼이니 하자고 합니다. 참다가 다 떠나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왜 나는 전화할까? 아무도 안 올까? 전화기가 폼이야.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 예전에 누구 막 만나고 싶어서 이제 주변 애기 엄마들한테 놀러 가도 돼요? 막 우리 집 놀러 와요. 이러면 우리 집도 안 온다 그러고 오지도 말라고 해요. 바쁘다고 하고. 그때 몰랐어요. 왜 한가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바쁘다 그러지? 네, 내가 싫은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고 연락을 여기저기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자, 어릴 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타인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 못 받고 학대받은 사람은 확실히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누가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때마다 100이면 100 혼난 경험이 있대요.
만약에 울어요. 울면 엄마가 달래주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안 먹으면 너 왜 그래? 너 왜 밥 안 먹어? 궁금해서 묻는 거야? 먹기 싫으니까 안 먹겠죠? 저는 그래서 왜라는 말 저도 이제 쓰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뭐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예. 화를 낼 때 왜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한테 왜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 저한테 그게 상처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감정이 불안정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요. 부모가 언제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벌벌 떨며 삽니다. 자, 이 패턴이 평생 동안 반복이 됩니다. 눈치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즐겁게 막 웃으면서 아, 재밌다, 유머러스하다 이런 소통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피곤해지기 일쑤래요. 사람들 만나고 오거나 많은 사람 만날 때 피곤하신 분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집에서 힘들지 않았는지.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요.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 어제 3시에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어린 시절에 감시당한 사람은 그 말이 불쾌하대요. 엄마가 숙제 했나 안 했나 맨날 보면서 너 몇 시에는 뭐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평생 동안 들은 사람은 자기의 뒤를 캐어 묻는 것으로 느낀대요. 연인이 물어봐도 지금 나를 감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 상처를 받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우리는 진정한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 자신이 나 가난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넌 가난해, 맞아 너 가난해 라고 했을 때 너 가난해 라는 말을 듣기 싫고 너 가난해 라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화래요. 듣기 싫어하면 진정한 대화가 아니고 그래 너 가난해, 아 너 그지 새끼야 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래 나 가난해, 나 망했어 막 이러면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대화가 더 활기를 띈다. 야 나 가난하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큰일 났어. 나 이번 달에 돈이 진짜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안 그래요. 부자잖아요. 겸손하시다 라고 대꾸해 주길 바란다면 상대의 진심이 아니래요. 내가 가난해라고 한 말이 거짓인 거야. 상대방이 부자잖아요. 이 말을 원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부자야. 이거 맞지 않아요? 나 부자야. 그래요. 당신 부자예요. 근데 나 가난해. 아니잖아요. 부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듣기 좋은 말만 서로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보기 좋은 행동만 하고 동생이랑 잘 놀고 숙제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하고 완벽한 아이를 원하시나요? 이거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래요. 심리적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래요. 남과 같은 사람, 필요해서 같이 사는 사람, 떼쓰고 화내고 울고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먹기 싫으면 싫다고 하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어떤 상대방이 한번 밥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났는데 고급 음식점을 데려가겠지 했는데 분식점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나빴대요. 자, 심리적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 분식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가수 김동률을 만났어 우연히. 근데 처음 만났는데 내가 떡볶이집 김밥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너무 사이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격식을 차리는 조용한 일식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 우리 남편이랑 밥 먹으러 간다. 저 편의점 가서 그거 먹은 적도 있어요. 컵라면이랑 도시락 먹은 적도 있어요. 왜? 나를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만 김밥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도 사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돈 아깝구나.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상대 입장이 되어 생각하라. 이렇게 부모와 심리적 관계가 먼 채로 성장의 성인이 되었다면 가까운 사람과 자연스러운 감정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생님, 잘 보여야 되는 회사 동료, 군대 동기 이렇게 남과 거리가 먼 관계만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혹시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 심리는 성장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나의 무의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를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 걸 알았다면, 내가 소통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완전 훌륭합니다. 무조건 발전할 수 있어요. 타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먼저 상대와 자신의 심리적 거리를 이해하래요. 저 사람은 나랑 한 3m 관계, 저 사람은 지금 1m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멀게 느껴지는데 내가 훅 들어가면 불편하겠죠. 그 사람 나를 가깝게 느끼는데 나는 멀게 느껴서 항상 이제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우는 소리에도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한 관계는 우는 소리 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좋아요. 유라야 너 힘들구나. 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웠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바로 적절한 자기 노출이래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나 요즘 너무 죽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푸념을 털어놓으면 타인과의 마음 통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을 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막 자기 돈이 없고 막 죽고 싶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지금 이 책을 거의 3분의 1 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아마 몇 번의 영상을 더 나눠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소통 잘하고 싶은 분 함께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